사자 대면 네. 4인 사색으로 꾸며볼 예정이고요. 일부를 화려하게 꾸며주실 두 분,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그리고 한상희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카트에서.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뭐 나중에 뭐 밥 한 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죠. 네. 이제 한 의원님 말씀하셔도 돼요. 예,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로 충분하죠. 뭐. 네, 아니 한 의원님도 이제 뭔가 좀 얘기를 참전을 하시려다가 네. 아닙니다. 저는 너무 즐겁게 듣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4명이 만난 게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또 지난번하고는 조금 시장도 많이 좀 변해 있고 근데 또 역시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신나게 오르던 장이 오늘 조금 약간 네. 조정받는 모습 보였고 뭐 홍콩 증시도 많이 빠졌고 했으니까 네.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또 귀한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그래도 시장은 좀 리뷰를 좀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분 주로 이제 해외 시장 보시니까 혹시 뭐 이제 저희는 이제 대본 없이 하니까요. 우리 한 의원님 최근 시장 좀 어떻게 보셨고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1월달 의외의 강세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는데 11월 초에 연간 전망을 준비할 때는 다들 다 세상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11월에 주식이 엄청 올랐죠. 그리고 11월 이제 말 12월 초 그때 연간 전망을 막 다닐 때인데 그땐 또 산타랠리가 있을 거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1월이 되니까 12월에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1월 초가 되니까 주식이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1월 달에 주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지금은 저는 어떤 생각이 되게 많이 드냐면 2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이 되게 적을 거고 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기대까지 있고 이런 부분이 일단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 얘기하면 여전히 현금 보유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 여전히 나스닥 평균 회귀는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그 부분은 저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지금 얘기를 안 하셨는데 네. 자료를 예습을 제가 싹 다 하고 왔습니다. 네. 자료를 좋은 자료는 제가 미리 예습 꼭 합니다. 네. 미리 너무 훌륭하기 보셨더라고요, 때문에. 지금 보니까. 네, 이미 지금 미래를 보시고 우리 한 의원님 오셨는데 자 그럼 우리 유 본부장님 네. 뭐 한 의원님이 미리 지금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셔가지고 본인은 알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 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저희는 알죠. 우리 유 본부장님 작년부터 네. 저희 셋이 정말 참 되게 오랜만에 어쩌면 처음으로 일심 단결로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1월은 좀 예상대로 갔어요. 근데 어떻게 예상과 똑같은 흐름이었던 건지 아니면 조금 예상보다 좀 달랐던 점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 예상이라는 게 우리 작년에 정말 많이 틀렸었으니까 네, 겸손해야죠. 그리고 너무 단기적으로 저희가 시각을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4, 4분기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2월 달에 확 망가뜨렸죠.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T사를 주도로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업종들,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연결돼서 뭐 신재생에너지 모든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 산업에 있어서 12월 달에 완전히 흔들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던 게 만약에 정말로 종목을 던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면 걱정스러웠지만 그게 아니라 그 풋옵션을 이용한 단기적인 트레이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바로 1월 달에 지금 테슬라가 70% 올랐죠. 바닥 대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12월 달의 움직임은 그냥 해프닝.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그 금리에 대한 어떤 영향이 9월 달에 있었었고, 그게 이제 10월 중순까지의 하락장을 만들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10월 달부터 해서 올해 4월 말까지는 장이 좋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좋을 거냐, 아니면, 끝날 거냐. 예, 이거는 결국
올해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 저희는 안 온다라는 의견이고 물론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온다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바로 전까지 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로 바로 넘어가기 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경기 침체 구간 동안에 계속 빠지다가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약 3개월 내지 6개월 전부터 다시 오르는 그런 게 보통 추세였었으니까. 근데 저희는 아무리 빨리 오더라도 올해가 아닌 내년 상반기 말 빨리 오면 늦으면은 2024년 지나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상승장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희는 상고, 하, 중 그리고 다시 또 상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또 4월 말쯤 돼서 저희가 또 경제 지표들이랑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이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변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의 느낌은 실적은 올해 상반기 숫자는 예상치보다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숫자로 봤었을 때 하반기에는 예상치보다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고는 맞는데 하저일지 하중일지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응하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상당히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이제 겸손해야죠. 또 저희가 늘 항상 이제 설레발 떨다가 또 이제 그런 적이 많아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딱 논리적으로 좀 짚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의원님은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여전히 지금은 조금 현금 보유를 조금 추천하시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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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실 1월 장의 그 강세가 한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뭐랄까 그냥 일시적인 반등 정도의 성격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혹시 그렇게 보신다면 조금 논리적인 어떤 배경, 생각하신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본부장님 말대로 12월에 주가락이 되게 해프닝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다우는 거의 안 빠지고 S&P는 3,700까지밖에 안 빠졌는데 나스닥이 거의 전저점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스닥 위주로 주식이 많이 빠진 거였고 그거를 되돌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나스닥이 1월에 오를 수 있는 건 뭐 당연했다. 나스닥 롱에 다우숏은 되게 편했던 트레이드였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올해는 전 실업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경제 이런 거는 맞아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실업률이 지금 미국이 3.5%인데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은 실업률에서 실업률이 올라갈 때 주식이 좋았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주가가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이 3.5% 실업률이면 미국의 실업자가 지금 572만 명 정도 돼요. 근데 1970년대부터 실업자 수가 600만 명 밑으로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고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경제활동 인구로 점점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 네. 그 사람들이 다 실업자로 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실제로 실업이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숫자상으로 봤을 때 572만 명이면 되게 실업자 숫자가 되게 낮은 겁니다. 역사상 그렇게 낮은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실업률이 이제 2월 아마 고용지표에서 바로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2월 고용지표는 1월 둘째 주에 이제 서베이를 하는 건데 1월 둘째 주면은 누구죠? 마틴 루터 킹 데이 전이에요. 근데 미국은 본부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연말하고 마틴 루터 킹 그 데이 전까지는 약간 금융이나 이런 거는 약간 노는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히 새로운 우리로 치면은 설날 다음이 진짜 1년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초에 나타날 2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조금만이라도 나쁜 숫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좀 겁을 먹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FOMC는 이제 이번에 뭐 25가 오르든 50이 오르든 어쨌든 5%나 4.75가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기준금리하고 10년물의 차이가 마이너스 100bp 밑으로 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마이너스 100bp 밑으로 갔던 건
70년대 초반에 막 금리 막 이럴 때, 후반에 이럴 때 외에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4.75나 5가 이번 FOMC 끝나고 금리라고 하면 10년물은 4% 정도가 거의 최대로 내려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3.5란 얘기는 시장은 벌써 한 2번 내지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벌써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하는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샀습니다. 현금 보유를 보면 매니저들의 많이 줄었는데 그걸 다 채권을 샀거든요. 주식도 같이 뭐 샀겠죠. 근데 이제 이번 FOMC에서 제 상상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3주 전에 파월 의장이 금리 안 내린다고 했고 연설에서 지난 12월 중순에 FOMC에서 위원들이 점도표를 5.2에 쫙 찍어놨잖아요. 이번엔 점도표가 없는 달인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요때부터 그 3월 고용지표까지 왠지 사람들이 기대를 조금 과하게 하고 있는 게 정상화되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물론 더 가면 좋고요. 근데 현금 보유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게 일부를 오르면 뭐 확실히 오른 다음에 사면 되고 빠질 때 바닥에다가 이제 지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저는 30% 정도를 현금을 가져가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다. 전체 주식 자산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 현금 보유면 그 레인지로 보면은 현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편이신 거죠? 저는 보통 맥스를 30%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완벽한 뭐 투자를 할 때나 저는 이제 ETF밖에 못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ETF든 내가 뭘 샀는데 반토막 났을 때 더블업 할 수 있어요. 30%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100불 주고 샀는데 50불이 되면 이직은 너무 확신이 있으면 30%를 다 넣으면 그 순간에 물량이 3배가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통 30%를 맥스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현금 보유 비중, 주식을 다 파는 건 뭐 주식은 너무너무 좋은 자산인 건 맞으니까 장기적으로 30% 정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빠졌을 때 마음이 훨씬 편할 것 같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신 분은 상관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은 현금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0을 다 팔 수 있어요. 주식이 빠졌을 때. 저는 그게 제일 예를 들어 테슬라도 현금이 없다 갖고 계신 분이면 100불, 105불 갔을 때 100불 너무 빠질 거 너무 그 밑으로 갈 것 같잖아요.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되게 큽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좋은 사실 말씀이시긴 한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금 보유 비중 30%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평소에 가져가시는 현금 보유 비중 레인지의 이제 상단이니까 네. 어쩌면 사실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제일 조금 세게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나타난 시장으로만 보면 오히려 현금 보유 한 30%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른바 그것조차도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건 지나친 욕심이죠. 70%안 그러면 70%를 다 버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워킹을 하려면 1월 달에 이제 올라온 부분이 다시 빠져서 정말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그런 전략이 현명했던 거고 여기서 올라온 부분이 빠지지 않고 바닥을 다지거나 아니면 이제 더 올라오면 이제 오히려 현금 보유 비중이 이제 좀 아까울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뭐 미래니까 이제 답은 알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스닥이 연초 대비 11%나 올랐으니까 이게 적게 오른 게 아니거든요. 연간 15% 오르면 굉장히 많이 바닥에서 오른 거. 15%쯤 올랐더라고요. 근데- 바닥에서는. 네. 네. 이 차트 한번 띄워보시죠. 많이 올랐나요? 네. 별로 많이 안 올랐거든요. 아 고점 대비. 아니 이건 저점 S&P 대비 S&P 상대주의. 대비해서 상대주의입니다. 네. 지금 마이너스 30이죠. 상대적으로. 근데 S&P하고 비교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 비교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걸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경력이 30년 차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래도 상도 좀 많이 받았었고 그래도 살짝 잘 본다고 얘기 많이 들었었던 사람인데 작년만큼은 정말 예상하는 거와 많이 틀렸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정말 힘들었던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미국의 가계부채를 보고 있고 미국의 전체적인 펀더멘털을 보고 있었을 때 경기 침체를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거의 10월 달 말쯤 되니까 90%가 다 간대.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로 좋게 본 주식이 있어요. DR 홀튼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식이냐면은 미국의 주택 시장의 마켓시어 1위예요.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바닥이 10월 달이었어. 그리고 지금 그 바닥 대비해서 40%나 올랐어요. 근데 보면은 저희가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져야 되고 부동산 가격이 빠져야지 인플레이션이 약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 종목을 던졌어요.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같이 경력이 많은 사람도 30년 차인데도 그렇게 빠져버리면 뭔가 내가 틀렸나?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냐면 비정상적인 현상이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현상이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게 또 리스크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에는 현금을 안 들고 가고 하반기로 갈수록 현금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더 맞지 않나.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부킹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여행,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나투어 뭐 이런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도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정말 매력이 있다고 저희 판단했어요. 근데 저희 밑에 저희 직원 애널리스트 보고 분석을 좀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굉장히 비관적인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 같다 생각하고 저희가 제 갓 필링은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단 말이죠. 그 주식이 50% 튀었어요. 그 분석 이후에.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상당히 전문가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펀더멘탈, 아까 아침에 방금 전에 우리 각도기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막 1사분기 상해 뭐 이거 우리 지금 하지 말자. 지금 우리 이거 했다가는 우리가 전혀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주식 골라내고 정말 좋은 업종을 지금 골라내고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각도님 저랑 대화하면서 네.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 반도체 종목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보시는 게 하반기에 돌았을 거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말로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찾아내기도 쉽고 좀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의 경험상으로 한 1년, 2년 들고 있으면 지금 가격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자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제가 볼 땐 현금 보유가 적절한 전략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그렇게 하실 거면은 그 마음은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월급이든 사업이든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그 주식을 사셨으면 하반기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걸 꼭 더 사겠다. 저는 만약에 제 아는 친구들이 전화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내가 100원에 샀는데 130원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금 130원이 됐는데 이게 다시 100원 되면 네 월급 남은 걸로 더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90%를 못 그런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냥 팔라고 그래요. 저는 그냥 너 팔아라. 네. 그렇게 못할 거면. 그러니까 그런 정말 강력한 정신적인 단련이 된 분은 너무너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이제 올해 20년째고 부모님보다 10년을 덜 했지만 저도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제 ETF로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게 굳건한 마음으로 지금 사고 내가 예를 들어 100원에 샀는데 90원 팔 사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한 90, 80까지 사요. 근데 70, 60, 50 되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정확한 대로 내가 뭐 틀렸나 보다. 내가 뭘 못 본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팔고 싶어져요. 근데 만약에 현금이 좀 있으면 그래도 진짜 한 번 더 보고 더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진짜 쫄려요. 이거 더 다 없어질까 봐. 이게 지금 타이밍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분석을 막 했어.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산업은 전기차 우리 결론 다 냈어요. 우리 모두들. 이게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여기서 도대체 1등 기업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T라는 기업을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11월, 12월 달에 때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그냥 자동차 회사다. 그렇죠. 그러면서 때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막 믿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락장에 있었을 때 빠지는 데는 사는 게 아니고 빠지고 돌아서기 시작해서 그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때 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T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저희가 산 가격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가 아니라 네. 제가 들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이밍이라는 거는 만약에 지금 한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빠지는 장이다. 그걸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대세 하락장에서 반등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 현금 지금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닥을 찍었고 이제 다시 상승장에 들어갔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지금 다 질러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결정을 못 내리는 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기 침체가 오래 온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또 빠지는 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장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소프트 랜딩에 성공을 한다. 이거는 이제 또 완전 다른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정말 전문가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사실 오늘 이제 4인 4색이라는 어떤 컨셉 자체가 이렇게 좀 상반된 의견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한 달 만에 뭐 전혀 다른 색깔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불과 한 달 전에 연말만 하다도 되게 우울했던 시장이 지금 연초에 조금 약간 흥분 상태인데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한 의원님의 그런 어떤 조언도 충분히 지금 다시 또 새겨들어야 될 때가 맞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희가 결론을 내기보다는 네. 각자가 황희정승이시네요. 황희정승. 왜냐면 저는 네. 이제 그 너무 좋습니다. 전문 MC니까. 사회자, 전문 네. 사회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 저희들이 그래도 이걸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금은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거 그다음에 지금을 대세 상승장의 초반 내지는 아니더라도 현금 보유 비중을 가져가기보다는 주식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거 이런 걸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지금 연초 대비 11%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등이라면 반등은 상당 수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몇몇 주식들의 반등을 보면 충분한 반등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낙폭 과대 종목들은 미국에서. 근데 이쯤에서 한번 쉬고 가야 될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래야 또 마음 준비를 할 것 같거든요. 뭐 오른다며 이러면서 빠지면 덜컹 하잖아요. 근데 빠질 자리야 하고 빠지면 그냥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보유할 수 있는 거고 그게 70%든 100%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자료 주신 거 첫 번째 보면은 VIX 지수가 18까지 떨어졌는데 요 흐름이면은 반드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한 아니 번은. 근데 예. 각도님 자꾸 요즘에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너무 단기 위주야. 그렇게 신이 되려고 왜 하세요. 자꾸 이렇게 빅스 자꾸. 지수를 가지고 네, 뭘 해야 된다. 고객분들이 단기를 궁금해하시긴 아니, 해요. 아니, 제가- 아니 제가 또 그렇긴 해.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네. 이런 맞아요.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터졌었을 때죠. 저희가 이제 저희 운영하는 상품 자체가 헤지 펀드가 아니다 보니까 네. 선물 옵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빠지는 현상인데 헤징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빅스를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어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이게 원원원 환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질질질 그냥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빅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장이 빠지고 올라가는 것을 빅스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예. 이제 뭐, 보통 변동성이 되게 낮아지면은 변동성이 한번 튀는 장이 그렇죠. 오긴 와요. 오긴 오는데 보통 물론 본장님 말씀대로 절대적인 건 아닌데 보통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는 빠질 때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VIX 지수는 확률입니다. 확률. 근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안 튀어요, 절대. 네. 주가 근데 하락할 때 그럴 튀는 수도 있- 거지. 막 엄청 오를 때는 네, 튀기도 하는데 제가 잘 말하는 없어요. 건 잘 뭐냐면 없어요. 예. 시점상
한번 빠질 때가 왔다. 그러니까 그 빠질 때가 왔다. 이벤트는 네. 또 다시 타이밍 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아니요. 제가 말씀을 모두에 드렸던 게 타이밍을 잡겠다는 게 아니고 빠질 걸 알고 빠지면 견딜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어요. 저점에서. 근데 오른다고 생각하고 빠지면 못 견뎌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방송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게 시장 붕괴의 하락이냐,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의 하락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숨고르기를 하면 못 사셨던 분들은 요번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거고, 하향 추세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11%면 적게 오른 게 아니다. 그래서 한 달에 11% 오른 게 거의 없어요. 예, 게다가 FMC 회의를 앞두고 FMC 회의 할 사람들을 얘기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살살 할 거야. 이렇게 할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시장이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 아니냐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 저희가 이 숫자를 갖고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랐어요. 올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지금 지수 대비해서 추가로 뭐 10에서 20% 정도 맥시멈 더 오르는데 한 달 동안 10% 올랐으면 오르는 폭의 3분의 1 내지 절반이 올랐는데 그러면 당연히 쉬어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뭐 괜찮습니다. 더 네네. 오랜 경력을 얘기하는 게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한 굉장히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변화시키고 싶은 제 욕심이 있는 게 있어요. 너무 단기 위주라고요. 모든 게 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사실 너무나 단기 위주다 보니까 좀 심하게 나가자면 요즘에 유튜브 방송들도 다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야.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만 같이 만들어놔요. 근데 우리가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익을 내게 만들고 장기적인 투자하는 멘탈을 만들어주고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꾸 단기 쪽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냐 이거죠. 저는 그거를 굉장히 정말 하기 싫은데 방송을 매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미 선진국으로 넘어갔고 근데 트레이딩은 완전 신흥국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안 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믿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제가 조금 우리 짝꿍의 대변 역할을 하면 우리 각도기님은 이제 저도 뭐 핀잔을 주긴 했지만 이제 짧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각도기님하고 이제 저랑은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는 시장이 조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약간 의견이 일치했었는데 생각보다 1월달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쵸. 한 번 정도는 쉴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게 쉬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은 좀 쉴 수 있다. 그 말씀을 사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뭐 다시 살지 안 살지도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우리의 어떤 스탠스 자체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숨고르기짜리면 숨고르기 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놔야 사람들이 당하고도 마음에 견딜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사실은 이제 뭐 여기 다 대부분 실제 운용을 하시니까. 근데 이런 거죠. 이게 내가 그냥 숨고르기인 줄 알았는데 훅 빠져버릴 수도 있고 숨을 막히게 합니까? 또는 예. 말문을 막히게 하시네. 네. 예.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네. 1월에 많이 올랐어.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사지 않은 사람 평균 보유 비중 많다고 하면 너무 올랐으니까 좀 빠지면 사야지 했는데 안 빠져. 네.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말로는 뭐 숨고르기를 노려라 조금 뭐 밀리면 사라 하지만 사실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거 맞추는 거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그건 말고 저는 오늘 우리 4명이 모였으니까 최근에 시장이 너무 기술적으로 약간 과열이라는 건 뭐 대부분 다 인정할 거고 이게 뭐 쉴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적어도 1분기 말 내지는 상반기 말이 현재 지수 때보다는 그래도 높을 거냐 낮을 거냐 저는 그 얘기에 좀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지금 1월의 상승을 약간의 추세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 단기 반등하고 다시 저점을 향해 내려갈 거냐 요거에 대한 판단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논의를 좀 저는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제 4인 사색이니까 우리 MC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한 의원님 네. 그 실업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최근에 원래 유본 부장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경기에 대해서 약간 네거티브했던 되게 약간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착륙까지도 우려했었는데
제가 사실 요즘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었냐면 제가 그동안 좀 네거티브하게 봤던 이유는 똑같은 원인이에요. 실업률이 너무 낮다. 미국 고용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고용시장 하에서 인플레가 쉽게 잡히겠냐. 그럼 결국은 연준은 목표로 한 2% 인플레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올릴 수도 있고 최소한 진짜 시장은 연말에 금리 인하를 보고 있지만 연준은 어금니 꽉 깨물고 연말까지 금리 계속 유지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는 다들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올라왔지만 하반기 가서 실제 금리 인하 없으면 하반기 또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제가 상고하저를 생각했던 가장 큰 요체예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안 올라도 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면 그러면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지. 그렇지. 흔히 말하는 연착륙이죠. 근데 제가 최근에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니까 그런 연착륙의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베버리지 곡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네이버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흔히 말해서 구인율과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컨셉이죠.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하면 구인율이 높아질 거고 구인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떨어지겠죠. 반대로 기업에서 사람들을 들뽑으면 구인율이 떨어질 거고 실업률은 높아질 거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보여왔는데 최근에 이 베버리지 곡선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게 구인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데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구인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과 실업률이 낮은 상황이 이게 잘 매치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3.5%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완전 고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기업들도 충분히 고용을 했을 만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기업이 구인율을 계속 높인다는 얘기는 아직도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다 못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기업들이나 실물에서 이 그러니까 구인의 그런 그 강도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구인율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아지지는 않고 그냥 실업률은 낮은 상태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구인율만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그냥 그 경기 둔화를 흡수하는 그러면서 그냥 임금 상승률만 조금씩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낙관들이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구인율이 고점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구인율이 고점에서 떨어지면 실업률이 좀 올라야 되는데 실업률은 불변이고 대신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쭤보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장이 아직은 저점 안 보았을 수도 있고 최근에 반등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우려를 실업률이 너무 낮으니까 실업률이 한번 급등하면서 경기가 좀 약간 위축이 되면 그거에 대한 한번 충격을 받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신 건데 저도 그 우려를 했는데 이게 의외로 미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고용의 공급보다는 고용의 수요가 워낙 계속 많다고 보면 그냥 경기 둔화가 와도 임금 상승만 빠지고 실업은 계속 낮은 상태에 유지되면서 경제가 그냥 흡수해버린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은 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많이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설명을 한 의원님 말씀 좀 듣고 싶었는데. 먼저 하시죠. 먼저 아니 괜찮습니다. 저 기다릴게요. 약간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저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 좀 설명이 길었는데. 몸대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얘기하세요. 먼저 해주시죠. 그럼 일단 뭐 제가 네네.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네. 약간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경기적인 어떤 침체, 뭐 급격한 어떤 뭐 경기의 급락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어쨌든 은행권이 몸살이기를 해야 돼요. 은행이 이 개인들이 좀 큰일 났구나. 뭐 저축률 급격하게 빠지고 있고 지금 뭐 마이너스까지 갔었고 뭐 이러면서 이게 개인들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겠다. 실업률 올라가면 그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전체 가장 큰 규모인 이 매크로적인 부분의 가계부채 비율은 75.6%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06%란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굉장히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개인이. 요거를 이제 더 나아가서 소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2000 몇 년도였죠? 2001년도. 아무튼 우리가 이 신용카드 대출 위기 터졌었을 때, 금융위기 터졌었을 때가 언제죠? 2001, 2년이었나? 아무튼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시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신용카드의 대출이라든지 연체율이 막 트기 시작하잖아요.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아멕스를 그 어디죠? 벅셔 해스웨이가 왕창 더 샀어요. 네. 걔네들이 그 아멕스를 사는 이유가 만약에 진짜 정말로 금융 위기가 올 거다든지 뭐 이런 걱정을 했다. 그럼 절대 못 삽니다. 신용카드는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뭐 LG 카드 망하고 뭐 결국은. 근데 지금 이게 아멕스 카드의 그 연체율 상각 이런 추세의 변화예요. 지금 프리 팬데믹 레벨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성장을 좀 더 많이 한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 쪽이 지금 막 늘어나는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펀더멘털이 망가졌기 때문에 터진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올라가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거 올라가는 것과 연체율과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지를 봤었을 때는 올해 안에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은 시장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지극히 극도로 높아졌던 작년 10월, 11월, 12월 이때 대비해서 1년이 지나고 났었을 때 경기 침체 이제 안 오겠구나까지도 변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 진짜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펀드 매니저들이 자꾸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경기 침체 올 줄 알았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올 확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지금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런 얘기를 뱉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네들도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 당장 안 오겠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수는 땡긴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어쨌든 뭐 이건 저희 의견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이 올라갈 룸이 남아있고 그게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반기 말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제가 그럼 네. 정리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의원님의 중요한 포인트로 삼은 게 이제 실업률이었었고 네. 저는 이제 그거 연관해서 미국의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노동 공급이 좀 부족하고 네. 수요는 좀 세서 경기가 둔화돼도 실업률이 생각보다 안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견해 한번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실업률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식의 의견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1월 달에 나온 고용 지표가 11월 실업률이 3.7에서 0.1% 하향 조정이 되고 실업률이 또 떨어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임금 상승률까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이거 골디락스인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12월 둘째 주에 리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12월 달에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너무 우리가 심각히 볼 필요가 없다. 놀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그날. 그래서 저는 1월 고용 지표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구인 건수가 되게 많은데 요즘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옛날에 반도체 메모리 시황이 정말 좋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고객들이 주문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웬만큼 불황이 와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고 작년 초에 메모리 기업들이 다 얘기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안 됐죠. 그게 보통 더블 부킹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반도체가 하나가 필요한데 반도체가 너무 없다 그러니까 막 두세 군데서 주문을 다 걸어놨던 거거든요. 저는 구인도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인이나 이런 데이터가 아주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실질적인 건 우리가 사실 저희는 이제 주식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대 아는 채권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실업률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난지에 대한 아주 경제적인 데이터도 중요한데 그럼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3.5에서 오래 유지된 적이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뜨게 돼 있어요. 어떤 이유, 예를 들어 코로나 때도 코로나 직전에도 실업률이 계속 떨어져서 3% 초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왜 안 오르는데 결국 코로나가 와서 한번 오르긴 했고 뭐 너무나 우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업자 숫자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자 숫자가
앞으로 들어오는 경제활동 인구가 전부 실업자로 안 바뀐다 하더라도 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거죠. 3.5가 3.6이 되려면 경제활동 인구 30명 중에 실업률이 그러니까 30명 중에 2명만 있으면 실업률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으로 보면은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 주가가 만약에 되게 싸면 그것도 다 괜찮다 하고 그러니까 반영된 거하고 갈 수 있는 주가가 비싸니까 조금만 실업률이 올라도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데라고 또 할 수 있죠. 지금 4,070은 S&P가 18배 정도 돼요. 225달러 EPS 기준으로. 18배는 평균보다 이제 높아졌는데 금리는 어쨌든 평균보다 높으니까 그러면은 일드 갭은 많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럼 밸류에이션 상으로 아무 때나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오히려 전 하반기를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본부장님하고는 동일한데 경기 침체가 막 세게 안 올 것 같아요. 예상보다. 왜냐하면 미국 말씀하신 가계가 너무 건전하고 금융도 건전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유일한 영역이 미국 정부거든요. 부채도 많고 막 무슨 그 뭐죠? 부채한도 협상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 경험상 미국 정부가 문제가 돼서 큰 일이 벌어졌던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2011년에 미국 신용등 강등됐을 때는 처음인데 그래도 미국 장 10%인가밖에 안 빠지고 바로 받은. 우리나라가 그때 정말 많이 빠졌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하반기가 되면 그냥 역사적인 그 반복에 따라서 미국 내후 그러니까 3년차 내년의 대선을 위해서 부양책이 나오고 이런 거로 그냥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 네, 저는 근데 그 지금 이미 침체를 좀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말씀에 되게 동의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침체가 도대체 뭐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직장이 직원을 잘라 경기가 좋을 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경기가 나쁘니까 직원을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 이제 우리 박 박사님이 하신 얘기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고용상의 문제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잘려서 집에 돌아왔는데 주변에 알바할 자리가 많아. 어디가 식당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배달 일도 할 수 있고 일할 자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고용률은 안 올라가는 거, 실업률은 안 올라가는 거죠. 고용률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먹고 살 거는 있어. 그래서 경기는 돌아가. 근데 과연 이렇게 막 회사마다 10,000명, 15,000명, 이렇게 5,000명 계속해서 자르는 이 과정들을 침체라고 안 읽으면 과연 무엇을 침체라고 읽을까? 완전히 그때는 이제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은행이나 이런 쪽이 잘못돼 갖고 은행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건 그건 위기 직전의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미 침체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여기서 잘못될 거냐 그냥 무난히 넘어갈 거냐 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고용이 없어졌으니까 고용질은 나빠졌고 임금도 떨어질 거고 그러다가 만약에 이쪽 알바 자리가 갑자기 없어지면 갑자기 경색될 것 같거든요. 미국 경기가. 그런 것들 가능성은 열어놓고 그러나 이미 침체는 이루어지고 여기서 잘 메꾸면 그냥 스무디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프트 랜딩하고 연착륙하고 끝나는 것이고. 전에 차트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템포러리 잡 그러니까 임시 직장의 수가 확 폭락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침체가 왔냐 안 왔냐를 따지실 필요가 없는 게 주가는 이미 침체를 반영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S&P가 40% 빠졌어요. 나스닥이 40% 빠졌어요. 38%. 10월달 바닥이. 그리고 S&P가 28% 빠졌단 말이죠. 27.5% 빠졌어요. 평균 값이 25%인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을 때 평균 값이 26%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벌써 경기 침체를 벌써 반영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을 보시면은 4, 4분기, 1, 4분기, 2, 4분기 다 낮추고 있어. 다 지금 마이너스 숫자를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 여기서 마가 이런 종목, 일단 에너지 종목을 빼잖아요. 에너지 업종을 빼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경기 침체 부분을 반영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순이익 마진율이 고점이 2021년 상반기가 13%였어요. 지금 4, 4분기 숫자를 뭘로 보고 있냐면 11.4% 보고 있단 말이죠. 1.6%포인트 빨아들였죠. 과거에 경기가 둔화가 됐었을 때는 1에서 1.5 정도 빠지면 끝이에요. 맥시멈. 그래서 지금은 벌써 경기 둔화, 거의 침체 수준까지도 이미 1, 4분기, 2, 4분기까지 반영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3, 4분기가 너무 높아. 마진이 올라간다고 막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의구심인 거고.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제가 요즘에 데이터를 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지금 Household Debt to Income Ratio인데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보시면 유로존과 미국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신용카드가 막 아까 늘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10몇 %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의 더 국가가 더 있어요. 중국. 제가 이 숫자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지금 작년만 예금이 2.5조 달러가 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안이니까 2.5조 달러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만약에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폭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반기에 일어났다. 그럼 무조건 내년에 인플레이션 또 튀어. 그렇잖아요. 네. 소비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상반기까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리스크는 위로 올라갈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 세게 깨지는 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될 거고 근데 그거가 오기 전에 제법 많이 올라가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은 정말 이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헷갈리니까 그럼 이거죠. 여태까지 정말로 안 좋았던 업종에서 그 펜탑 디맨드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뭐가 있냐.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는데 어디가 있냐. 그래서 그때 각도기님께서도 저한테 막 하나투어였나? 아무튼 뭐 트러블 관련된 쪽에 여행 관련된 쪽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포트에 네. 실는. 저 지금 지난 한 2달 동안에 모든 여행, 리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종목들 다 파고 있어요. 근데 전형적인 숫자가 다 너무 싸.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투자를 하게끔 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네. 예, 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싼 주식이 정답이죠. 미국 시장은 뭐 게다가 싼데 회사가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 바로바로 올라주더라고요. 한국처럼 좀 표현이 안 좋지만 이상한 게 중간에 안 끼어 있어. 아주 로직이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좋아. 네. 미래가 안 좋으면 그냥 폭락이고 네. 미래가 좋다고 생각하면 급등이고. 그렇죠. 예. 코퍼 가버넌스 이슈가 없잖아요. 지배구조 문제가 없잖아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어떤 답을 내자기보다는 이제 각각의 논리를 좀 조였으면 좋겠고 그럼 한 의원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사실 이제 한 의원님은 뭐 올해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조금의 어떤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뭐 조금 그래도 한번 지켜보고 갔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요거 정도 확인되면 요거는 진짜 더 이상 이제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네. 혹시 이제 좀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조건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그냥 사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전형적으로 그냥 주식의 관점인 건데 네. 올해 하반기가 되면 이제 내년 이익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장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실제 이익이 얼마나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하반기가 되면 2024년 EPS가 얼마인데 지금 정도 밸류면 싸다.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4천이어도 지금이 4천이어도 지금은 EPS가 225달러인데 내년은 지금 250 몇 달러로 잡혀 있어요. 일단은. 근데 지금은 내년 250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반기쯤 돼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세게 안 올 거라고 보는 관점이면 내년 EPS가 별로 안 떨어질 거예요. 네. 왜냐면 경기 침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PAI 싸졌네? 이러면 주식이 싸졌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 되게 높죠. 저는 그게 지금은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내년 대선, 미국 대선의 전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명확한 건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거예요. 금리 인하는 모르겠고요, 제가. 금리 인상은 없을 거잖아요, 하반기. 그러니까 금리도 정해지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장률, 금리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요. 그럼 주식이 얼마가 싼지 안 비싼지를 시장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든 뭐 전문가들이든 네. 투자를 결정하기가 쉬워지죠.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시장에서 금리를 3%대로 본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이게 2% 차이면 P로 치면은 예를 들어 금리가 4%는 25배인데 6% 16배예요. 그러면 3, 40% 차이인 거예요, 밸류가.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냥 그렇게 금리도 확정되고 더 확정되고 내가 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네. 아니면 그냥 나눠서 한 70% 갖고 계시고 월 갖고 있는 걸 계속 사시는 거예요. 뭐 그냥 종목 모르겠으면 미국 ETF, 뭐 한국 ETF 사시면 제일 낫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몰빵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그런 모습이 자꾸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한다면 예를 들어 3천 원래 600 얼마였다가 10월 저점에 3,490 장중에 갔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만약에 이번 저점이 그걸 잠깐이라도 깨면 그때 나머지를 다 던질 수 있는 위험을 되게 저는 크게 봐요. 의외로. 너무 무섭거든요. 2,400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된다면. 무서움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정말로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주식을 안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이런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걱정스럽고 이미 달러의 추세는 정해졌다고 치면 그래서 요즘에 신흥국 시장, 한국 시장이 더 좋다, 뭐 유럽 시장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자꾸 중국 시장, 한국 시장, 뭐 유럽 시장 이렇게 계속 들여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미국이 골치 아프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워낙 우리가 지금 중국 관련해서는 다 소외를 시켜놨었으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지금 팔고 있는 케이스고 지금 외국인들이 뭐 얼마 샀죠? 한국 시장 7조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조금 그래도 리스크 차원에서 다들 하고 있는 건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죠? 한유님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 구독자께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네네네. 요것도 안 여쭤보면 네네.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요한님께서 그러면 올해 주식의 해지용 자산으로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셨는데 주식형 해지용 예, 자산. 저는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국채가 4%가 넘을 때는 그냥 미국채 사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뭐 걱정하시지만 그냥 달러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미국채 ETF 국채금리 4% 넘었을 때 10년물이 미국채를 사는 게 가장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금은 일단 이자가 없고요. 두 번째는 금은 그 이자가 없고 환율을 이자로 뭐랄까 만회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금 사실 거면은 4% 넘었을 때 국채를 그냥 들고 있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미국 시장이 조금 올라왔는데 그 달러 환율이 계속 약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한 가지는 네. 그러니까 되게 장이 우리나라 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환율이 1230원에서 잘 안 깨져요 밑으로. 원래 이 정도 장이 올랐으면 환율이 다시 훅 내려와야 될 것 같고 달러지도 지금 101.9, 102에서 잘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저항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은 돼요. 모양은. 예. 자 요한님 대신 질문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많이 시간이 주세요. 조금 안 남았는데 우리 각도님 일부에 네. 너무 좀 말씀 없으셔가지고 그 생각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의원님은 매크로 모멘텀 상에서 올해는 그래도 안 좋고 내년이 좋을 거니까 내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반영되는 하반기가 그래도 차기가 좀 마음 편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네. 각도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시장의 그 선반영하는 속성 네. 그리고 이미 1월부터 좀 시장이 올라온 것도 일정 부분 침체는 아닌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좀 반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상반기는 침체가 아닌 거 아니냐 때문에 오르고 하반기에는 내년엔 또 좋아지겠네 하고 그랬으면 오르고 좋겠다. 이러면 이제 제발 시장은 그랬으면 좋겠다. 어쩌면 네. 이제 영영 나는 기다리다가 살 길을 놓칠 수도 있는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리스크 측면에서 제일 큰 거는 우리 한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앞서 자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가게나 기업은 건전성이 좋죠. 은행의 건전성도 굉장히 좋고 딱 하나 빚이 는 주체가 정부잖아요. 근데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6월 초로 지금 밀어놨거든요. 네. 저는 이건 어찌됐던 악재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게다가 이번에 공화당에서 하원 의장 뽑는 과정을 보면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저 정치 문제를 가지고 경제로 끌어들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11년인가요? 그때 오바마 때도 부채 한도 협상 깨지면서 신용등급 강대고 단기 폭락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양쪽으로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번에 티파티 친구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같은 당의 의원을 의장으로 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분야 소위원회 위원장을 먹었고 그 다음 자기네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로 해서 겨우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에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보면 제2의 오바마 때 흐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채 한도 협상이 되어가지고 부채를 많이 발행하면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 그때까지 시장이 우리 1분기에 좋았다면 양방으로 다 위기인 거예요. 통과돼도 위기고 안 통과되면 더 큰 위기고. 그런 애매한 장이 물론 이제 수습을 하겠죠. 대통령이 선거가 다가오는데 수습을 안 할 리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1, 2분기 사이에 시장이 지금 가는 것처럼 굉장히 뜨겁게 가면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정말 상당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 고비를 넘고 나면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지 좋아질 수 있겠는데 그 고비를 2분기에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은 어쨌든 이벤트니까 네. 뭐 6월 말 지나면 그 이슈는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부채 한도 협상 안 돼가지고 셧다운 돼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리스크까지 아이고 남겨두고. 무서웠어요 옛날에 정말 그렇죠. 끔찍했습니다. 한국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때 네, 400포인트를 뭐 한 달만 2주 만에 뺐나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너무너무 그때. 겁나는 그것만 거거든요. 무사히 넘기면 그렇게 하반기 되면 한국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신데? 빠지죠. 네, 박살이 다 나겠죠? 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큰 고비다. 근데 느낌은 안 좋아요. 이번에 공화당 뭐 15번인가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이거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놓칠 뻔했던 또 미국 부채 한도 이슈까지 우리 각도님께서 콕 꼬집어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좀 1부 이렇게 마치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